집에서 김치를 담궈 먹는 사람들 아닌 경우에 사 먹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은 비비고 하고 종갓집 김치 중에 어떤 것을 더 좋아합니까? 흔히 마트에 가면 가장 많이 진열되어 있는 것이 이런 제품이 아닌가 싶은데, 마침 김치에 대한 뉴스가 있어서 그 문장을 같이 읽어보기로 하죠. 2021년 5월에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매일 김치 10포기씩 맛보는 남자. 제목이 자극적이죠. 제목에 낚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보기 전에 제목을 보면서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일 김치 10포기씩을 맛보는 남자다. 맛을 본다 하는 것은 보통 한번 찍어 먹어본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은 김치를 10포기씩 찍어 먹어보는 남자가 있구나. 그러면 먼저 김치가 따로따로 맛을 봐야 할 10포기가 있어야 하겠죠. 매일 10포기씩 맛을 본다. 그래서 이 제목을 보면서 그러면 어떤 남자가 있고 그 사람은 어떤 사업을 하고, 그런데 김치 10포기를 하루 동안에 파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루 10포기씩 김치를 맛본다 하면은 매일 하여간 10포기를 맛을 봐야 하겠죠. 그런데 하루에 김치 10포기를 팔면은 그것이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적은 것입니까?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치 10포기를 맛을 본다. 그러면 하루에 김치 10포기를 먹는다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하루에 김치 10포기를 먹게 되면 얼마 못 가서 병원에 실려가지 않겠습니까? 김치 10포기는 많죠? 혼자서 먹기에는. 그래서 이 기사가 어떻든 유혹을 하기 위한 제목인 것은 맞는데, 뭔가 이상하다, 사전에 예측이 어렵다, 이러면서 기사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김치 10포기씩을 맛보는 남자가 있다. 이것은 제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죠. 우리에게 정보를 더 주지 못합니다. 색깔만 봐도 김치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김치를 색만 딱 보면 제대로 됐는지 안다, 그렇습니다. 그거야 뭐 우리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것이 맛이 있을 것 같다, 혹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대충 알 수는 있습니다. 한 입을 먹으면 어느 배추와 젓갈을 썼는지 대번에 알아맞힌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상합니다. 하루에 김치 10포기를 맛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배추를 썼는지 한 입 먹으면 알 수 있다. 그러면 김치가 되기 전에 배추가 10포기 있었겠죠. 배추에 1번 배추,
2번 배추, 3번 배추, 그렇게 10번 배추까지 정해놓고 그 다음에 김치를 다 만든 다음에 한 입을 먹었더니 이것은 4번 배추다. 이렇게 맞춘다는 이야기인가? 문맥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젓갈을 무엇을 썼는지 하는 것은 우리도 알 수 있죠. 뭐 새우젓, 멸치젓 그 사용하는 게 뻔하니까 그것은 별로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어느 배추를 썼는지 한 입만 먹고 안다. 이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배추 열포기가 아니고 맛을 본다고 했으니까 훨씬 더 양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 배추가 어느 계절에 나온 배추다. 어느 지역에서 나온 배추다. 이것을 맞출 수 있다는 뜻인가? 좀 그 범위를 확장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매년 대형 마트와 슈퍼마켓 등을 걸쳐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3만 톤의 김치. 그것이 그의 지휘로 만들어진다. 김치 3만 톤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과 관련된 사람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이라고 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김치 공장을 돌리는 이용구 대상이라는 그 기업이 있죠. 대상의 횡성 공장장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가야 하겠죠. 횡성 김치 공장의 공장장이 하루에 김치를 10포기씩 맛을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0포기를 통째로 먹는다는 것이냐? 아니면 그 많은 김치 중에 10포기에서만 맛을 본다는 것이냐? 두 가지 다 가능하죠. 그런데 10포기만 맛을 본다고 하면은 겨우 그것만 맛을 보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한 입씩 배추, 김치 10포기를 맛보기로 먹는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먹느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배추 김치가 나올 때마다 이용구 공장장이 10포기를 맛을 본다는 것인데 한 포기씩 먹어버린다면 그것은 제품으로 나오지를 못하죠. 만약에 한 지역에서 들어온 배추가 100포기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것이 김치가 됐을 때 그 중에 한 포기를 맛을 본다. 이렇게 되면 지역마다 한 포기씩 맛을 봐서 10포기에서 그저 한 입 떼어서 먹는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김치를 한 입 떼어서 먹으면 그것이 어느 지역에서 나온 배추인지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였구나. 그런데 이렇게 큰 김치 공장에서는 오늘과 어제가 다른 지역에서 배추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계절별로 들어온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아무튼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공장장이라고 하는데 편한 말로 이 사람이
김치 감별사냐, 그 포도주 감별사처럼 매일 김치 10포기를 먹고 가려내는 것을 이 김치 공장에서는 공장장이 하는구나. 그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용에서 1년에 3만 톤 김치를 생산하는 그 김치 공장을 이용구 공장장이 돌린다. 우리가 보통 어느 제분소를 돌린다, 어느 시멘트 공장을 돌린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공장장이 돌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로 그 경우에는 그 기업의 사주, 소유주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기사만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러면 이 김치 공장은 이용구 공장장이 공장장 겸 소유주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중앙일보의 이 기사는 아무튼 그 김치 공장 그리고 그곳의 공장장하고 그 취재를 해서 쓴 취재 기사입니다. 취재 기사라는 것은 이렇게 되죠. 취재원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어떻든 공장을 가든지 정보를 받든지 상대방이 주는 정보를 기자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기자가 몰상식하다든지 사회생활을 잘 모른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보가 들어오면서 잘못 들어오게 되죠. 이것은 전적으로 기자의 잘못입니다. 기자가 사실관계를 스스로 상상으로 메워 넣으면서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나쁜 것은 그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을 쓰는, 자기가 이해한 것을 글로 쓰는 능력이 부족할 때, 그러면 이 기사는 엉터리 소설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내용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사를 분석할 때는 그 기사에 나오는 취재원,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언론사의 문제다.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한 방향입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낱낱이 제대로 분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 전에 인지무기 이야기를 했죠. 우리 국민들이 모든 정보, 정치도 그렇고 과학이나 의학도 그렇고 뉴스는 또 다양한 것을 다루죠. 여러분이 돈을 버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의 이익을 지키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보가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게 되면 그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기가 아주 솜씨 좋게 그렇게 일을 처리했다고 생각해도 애초에 들고 있는 지도가 잘못된 것일 때에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정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사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언론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사를 틀어서 쓴다. 그 언론사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다 지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언론사가 수준이 떨어져서 삼류여서 보고 듣는 것을 잘못 듣고 오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짧아서 다르게 구성을 하고 글을 쓸 줄 몰라서 엉뚱한 소리를 썼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살해당하면 덜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지무기라는 것을 정말 우리를 공격하고자 쓰는 인지무기도 막아야 하고, 이렇게 그들이 능력이 안 되면서도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실수로 날려보내는 인지무기도 우리가 막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명해질 수밖에 없죠.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지금 이 시간에 같이 보고 확인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정보를 제대로 선택하고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내는 능력을 키워가야 하는 겁니다. 기사 내용입니다. 종갓집은 매년 소비하는 국산 배추만 6만 톤, 고추와 마늘, 양파 등도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는다. 여기에서 글을 읽는 어떤 요령을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종갓집은 매년 소비하는 국산 배추만 6만 톤. 그러면 만일 6만 2천 톤이라고 한다면은 2천 톤은 국산 배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장을 이렇게 쓰는 것은 국산 배추만 쓴다고 넣어 놓은 것 자체가 언론사의 그 리걸 마인드가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글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국산 배추만 6만 톤이면 몽땅 국산 배추만 쓰는구나. 이렇게 섣불리 믿지 말라는 겁니다. 확인하기 전에는. 그 다음에 배추는 국산이라는 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나오는 고추와 마늘, 양파 등도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는다. 아니 그러면은 이런 농작물을 산지에서 공급받지 공장에서 공급받겠습니까? 산지라고 하는 것은 생산지를 뜻합니다. 만일 해외에 직접 공급 계약을 해서 농장과의 공급 계약을 하게 되면 이 문장은 국산이 아니면서도 그대로 성립하게 됩니다. 같은 기사를 읽더라도 이렇게 따져가면서 그러면 그 산지는 어디냐? 전부 대한민국이냐? 그 종자는 대한민국 것이냐? 그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기사를 믿어도 늦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 이야기를 합니다. 종갓집은 주로 강원도 횡성 공장에서 내수용 포장김치 제품을 만든다. 경남 거창 공장에서 수출용을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종갓집 김치 공장은 한 군데가 더 있죠. 그곳에서는 어디로 나가는 김치를 만드는 것인가? 기사는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장 이야기를 합니다. 이용구 공장장의 하루는 오전 7시 30분 배추 시세를 확인하는 일로 시작한다. 이 부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이용구 공장장은 일주일에 5일 공장에 출근해서 오전 7시 30분에 배추 시세를 확인한다고 하는 것이죠.
배추 시세를 왜 확인하는 것일까? 공장장은 공장의 가동과 공장에서 하는 업무를 관리하면 되는데 그 일 중에 배추를 구매하는 일이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매일 배추 시세를 확인한다. 그렇다면은 배추 시세가 언제 좀 더 싼지를 확인해서 값이 싼 날 주문을 넣는다. 이렇게 되겠죠. 배추 시세를 확인하는 것은 가락 공판장에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가격이 형성이 될 테니까. 그러면 이 이용구 공장장은, 그러니까 이 종갓집 김치는 국산 배추를 가락 시장에서 도매로 사갖고 가는 모양이다. 기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매 시장에서 매일같이 배추를 사다가 오늘 제품을 만들고, 내일은 내일 사다가 제품을 만들고, 혹시 그렇다는 것인가? 이거 외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냐? 아니면 상상 속에서 소설을 쓴 것이냐? 김치 공장이 이런 시스템으로 가동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은 이미 이 대목에서 상당히 의아하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용구 공장장은 오전에 주로 배추 등 원료의 품질 상태를 점검하고, 오후에는 공장 외곽과 생산 현장을 점검한다. 공장의 외곽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 테두리를 뜻합니다. 오후에는 이게 지금 하루 일과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전 7시 반에는 배추 시세를 확인하고, 오전에는 배추 이런 원료의 품질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공장의 바깥 테두리를 돈다고 하는데, 아마 횡성 공장의 그 바깥 테두리에 무엇인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일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모양이다. 멧돼지 습격이라든지 폭발물 설치라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이 식품인 김치의 위해를, 거기에 무슨 독극물이라든지 지저분한 것들을 투입하는 그런 공격이 있었던가. 일단은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김치는 수시로 무작위 샘플링을 해서, 그러니까 무작위로 이렇게 선별을 해서 관능 검사를 한다. 여러분은 관능 검사라는 것이 얼른 이해가 됩니까? 기사에서 설명을 합니다. 관능 검사란 오감을 이용해서 김치가 균일한 맛이 나는지 검사하는 절차다. 오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떤 기구나 설비나 과학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그런 어떤 측정 장치가 아니고, 이용구 공장장이 이것을 확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사람의 하루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관능 검사가 무엇인가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았죠. 사전적 의미로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관 및 감각기관의 작용으로 하는 검사, 이렇게 되겠죠. 검사는 빼고 관능만 찾았으니까. 그러면 오관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전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관이란 오감을 담당하는 신체 기관, 그러니까 눈, 코, 귀, 혀, 살갗, 이것과 이 5가지 및
감각기관의 작용으로 하는 검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귀로는 무엇을 한다는 것일까? 귀도 대보고, 혀로, 그러면 혀로 핥아보고, 살갗이면은 피부에 문질러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 관능을 사전에서는 두 번째, 동일한 단어입니다. 두 번째 뜻으로 우리가 흔히 관능적이다 할 때 동일한 한자를 씁니다. 관능. 육체적인 쾌감, 특히 성적 감각을 자극하는 작용을 검사한다. 두 번째 뜻이라면 김치가 그런 것을 하는가? 이용구 공장장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것까지 검사하지는 않겠죠. 중앙일보의 기사는 이용구 공장장이 이 김치를 만드는데 대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관리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내용은 아주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이것이 공장의 그 생산 공정에서 하는 품질 관리다. 차이를 알겠습니까? 앞에서 기사 내용을 보면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용구 공장장의 입맛.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한 입만 먹으면 알 수 있고, 그리고 오관을 이용해서 관능검사로서 그 균일하게 맛을 유지하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이 관능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는 이용구 공장장에게 그 능력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검사를 해봐서 그것이 맞지 않으면 늘 나던 균일한 맛이 아니면 다시 생산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먹어봐서 더 맛있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기사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생산 공정에서 이런 품질 관리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지시에 잘 따랐는지,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김치 공장에서 마음 내키는 대로 오늘은 이런 색깔 김치를, 이번에는 저런 색깔의 김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오늘날의 이 식품 생산을 하는 시스템이 과거와 다르고, 그리고 개인이 가정에서 만드는 것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사전에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사를 보면 공장장이 이것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공장장은 단지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는 조직 세포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기사는 거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중앙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이용구 횡성공장 공장장의 말입니다. 좋은 김치는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 색택, 풀이를 해놨습니다. 색택이라는 것은 빛나는 윤기라고 합니다. 이런 윤기가 있고, 염도, 짠 정도가 잘 유지돼서 냄새가 진하다.
김치 표면이 매끄럽고 흐르는 듯한 느낌이 있다. 김치 물도 너무 많거나 너무 적지 않아야 하고 양념이 고르게 입혀져 있어야 한다. 그거야 공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제품이 될 만하게 만들어내야 하겠죠. 자랑이 아닙니다. 공장에서는 상품이 될 만한 것을 만들어내야지 물도 맞지 않고 색깔도 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상품이 되지 못할 만큼 만들어내는 것은 애초에 실패한 것이고 그것은 시장에 내놓을 수 없겠죠. 자신의 독백이다. 자기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히 잘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광고에 넘어간 겁니다. 모든 김치 공장에서는 이 기준은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한마디가 좀 눈에 띄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용구 공장장이 잘 만들어진 김치는 마치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음식이다. 그 과장이 심하다. 그런 것이죠. 한두 번 이야기를 했을 텐데 우리나라의 그 상품 홍보는 좀 식상할 정도로 언제나 포도는 꿀포도고 수박도 꿀수박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꿀인지 아닌지는 먹어본 소비자가 평가할 일인데 판매하는 사람이 그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꿀수박을 먹고 이거 거의 오이다. 이럴 때도 있는 것이죠. 김치가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김치가 머리에 떠오릅니까? 어쩌다 변두리 식당에 갔을 때 시퍼런 그 배추 겉잎을 그냥 김치를 만들어 놓았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은 배추가 뻣뻣하게 살아서 밭으로 가려고 한다. 이것은 우리 그 민가에서 종종 쓰는 표현이죠. 잘 못 만든 김치를 보면서 배추가 밭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김치에 쓰인 배추는 그것이 너무나 소금에 절여져서 축 처져도 안 되겠지만 그저 알맞게 절여져서 다소곳한 그런 배추일 때 그것이 먹음직스럽죠. 그런데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고 하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김치가 살아있다니. 그러면 김치를 먹는 사람은 이거 살아있는 것을 잡아먹는 것이냐? 생식을 하는 것이냐? 회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니면은 여기 김치는 좀 덜 절여진다든지 절이는데 실패해서 뻣뻣한 김치가 많이 나오는 것인가? 이렇게 그 경우의 수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김치공장 공장장이 김치가 신비로운 음식이다. 종갓집 김치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저 공장장이 이걸 보고 신비롭다는 말까지 했는가. 이 대목에서 뭐 그런 말씀까지 하시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내 이 공장장이 이야기했다는 것이겠죠. 배추는 여름에는 북부지방에서 겨울에는 남부지방에서 구해온다. 대충 그렇겠지 싶죠.
그거야 우리나라 기후가 있으니까. 그런데 계절에 따라 배추의 단맛과 단단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양념의 양과 양념의 배합 비율도 그때마다 다르게 한다. 이 대목이 좀 문제가 됩니다. 이용구 공장장이 그러면 이 비율을 다르게 하는 것인가? 공장을 돌리고 자기가 한 입만 먹어도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배추도 구해오고 매일 아침 7시 반에 배추 시세를 확인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이용구 공장장이 이 모든 것을 직접 지휘하는 모양이다. 일단은 중앙일보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둡시다. 그래서 이 관련 자료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조선일보도 거의 동일하게 종갓집 그 횡성 공장을 취재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전라남도와 해남은 다른 것이겠죠. 봄과 가을에는 경북과 문경, 그러면 경상북도와 문경은 또 다른 것이겠죠. 여름에는 강원도 배추를 사용한다. 대상의 직원이 직접 원산지를 찾아가서 일일이 검수한다. 그러면 일단 배추를 구매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하는구나. 이 구매 담당이 따로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용구 공장장이 매일 아침 7시 반에 오늘은 배추값이 어떨까? 어디 배추가 쌀까? 이렇게 매일 배추값을 검색을 한다. 왜 그러는 것일까? 이용구 공장장의 특이한 취미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조선일보는 양념에 대해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앞에서 중앙일보는 이용구 공장장이 계절에 따라서 들어가는 양념의 양과 그 배합 비율도 그때마다 다르게 한다. 이렇게 썼죠. 조선일보 기사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김치 양념의 배합 비율은 대상이 33년간 쌓은 노하우다. 기업 비밀이다. 그렇습니다. 대상 종갓집 김치연구소에서 시원하고 아삭한 김치 맛을 낼 수 있는 최적의 비율을 찾아내서 횡성 공장에 제공한다. 그러니까 김치연구소에서 어떤 비율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생산 공장에다 보내준다 하는 겁니다. 이용구 공장장이 이것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죠. 내려온 매뉴얼대로 정해져 있는 대로 거기에서는 작업만 하면 됩니다. 작업이 정확한가 아닌가만 공장장의 관할인 것이죠. 그러니 중앙일보 기사만 봤을 때는 아주 잘못 알 뻔했다. 이렇게 되겠죠. 조선일보 기사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횡성 생산공장의 직원들이 손질된 고춧가루, 마늘, 무, 대파, 양파, 생강, 액젓 등을, 이것이 양념 재료가 되겠죠. 다음이 중요합니다. 각각 정해진 비율에 맞춰서 무게를 재면서 재료통에 넣는다. 정해진 비율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누가 정했습니까?
이용구 공장장이 한 입 먹어보고 아, 이번에는 이거 이렇게 해야 하겠다. 이 배추가 이번 계절에는 이 배추니까 비율을 이렇게 바꿔야 하겠다.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용구 공장장이 양념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의 종갓집 김치 연구소가 정하는 겁니다. 양념 배합 비율은 33년간 쌓은 기업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장장이 그것을 매번 이랬다 저랬다 자기의 입맛으로 칼같이 알아내서 바꿔가면서 최상의 맛을 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김치를 할 때 배추를 절여 놓고 그 다음에 양념을 만들죠. 그런데 이 김치에 들어가는 양념은 보통 거기에 우리가 건더기라고 하는 무채를 썰었다든지 뭐 김장김치 같으면 청각을 넣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냥 국물로만 국물과 가루만 섞어 놓은 양념이 아니죠. 여기에서 또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할 우리말 표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배우고 가기로 합시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절인 배추는 공장 직원들이 하나하나 붙잡고 직접 속에 양념을 채워 넣는다. 이 한 문장이 참 오묘합니다. 절인 배추는 공장 직원들이 직접 속에 양념을 채워 넣는다. 직접 안 채워 넣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 말은 기계로 자동화하는 것이 아니고 수작업한다. 그런 뜻인데 글을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공장 직원들이 몸소 직접 양념을 채워 넣기 때문에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자의 그 부족함,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절인 배추를 공장 직원들이 하나하나 붙잡고 여기도 이상하다고 느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는다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 이 말을 씁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튜브를 붙잡죠. 지푸라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튜브를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튜브는 물에 뜨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보다 그 부분이 우월한 것이죠. 좀 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넘어지려는 사람이 기둥을 붙잡습니다. 그 경우에 그 기둥은 이 넘어지려는 사람을 지탱해 줄 정도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붙잡습니다. 떠내려가려고 하는 물체를 손을 뻗어서 붙잡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가버립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기댈 수 있거나 내가 힘을 가해서 막지 않으면 움직여 버릴 수 있는 경우에 붙잡는다는 말을 쓰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떠나는 사람의 옷소매를 붙잡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대상이 스스로 움직여서 가는 힘이 있습니다. 적어도 나만큼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절인 배추를 붙잡습니다. 절인 배추가 달아납니까? 아니면 절인 배추에 기대서
거기에 의지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러고 보니 붙잡는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더 알맞은 표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잡고 쥐고 이 정도 쓰면 되는데 굳이 붙잡다라는 말을 써서 우리가 어색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절인 배추는 공장 직원들이 하나하나 붙잡고 직접 속에 양념을 채워 넣는다. 이 부분에서 채워 넣는다는 이야기도 이상하죠. 만두의 속을 채운다. 채울 공간이 있어야 하겠죠. 절인 배추에 양념을 넣을 때 채워 넣습니까? 채워 넣을 만한 고정된 공간이 있습니까? 좀 애매하죠. 이어서 봅시다. 다른 공정과 달리 배추 속을 채우는 건 손맛을 대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배추 속이라고 썼습니다. 배추에다가 시옷 받침을 쓰고 속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 썼습니다. 세 글자를 붙여 쓴 것이죠. 그러면 배추 속을 채운다. 절인 배추 속에 양념을 채워 넣는다. 그러면 이 양념과 배추 속은 같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장 전문 용어로서 배추 속이라는 것은 김치 양념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김치 공장에서 쓰는 전문 용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김치 공장 밖에 있는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는 배추 속은 또 다른 것이죠. 배추를 보면 가장 밖에 있는 잎은 좀 녹색을 띱니다. 제일 밖에 있는 잎은 겉잎이라고 해서 떼어내 버리죠. 속에는 옅은 노란색 배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장 한 장 다 떼어내게 되면 가장 가운데 아직 자라지 않은 잎이 작고 색이 더 노란 배춧잎들이 있는 부분이 나오죠. 이 배추 중앙에 있는 작고 노란 그 부분, 이것을 배추 뒤에 시옷을 붙인 배추속 이렇게 씁니다. 그것이 우리 한글 표현인 것이죠. 중앙일보에서는 배추 속을 채운다 하는 것은 배추 양념을 절인 배추에 어떤 의미로든 넣는다 할 때 썼습니다. 여기에서 손맛을 대체하기 힘들어서 공장 직원이 직접 한다 그랬죠. 이 손맛도 잠시 후에 다뤄보기로 하죠. 조선일보는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기사로 썼습니다. 배추에 속을 넣는 공정은 다른 김치 공장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다른 곳에도 다 사람이 한다 이런 뜻이죠. 배추 속을 채우는 공정은 전적으로 현장 직원들의 감에 의존한다. 그 눈대중, 손짐작 이런 표시가 됩니다. 대량으로 김치를 생산하지만 손맛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양쪽 다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을 손맛이라고 했죠. 조선일보도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을 손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손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손맛이 가령 단위로 쳐서 100단이면 이 언론사에서 이야기하는 손맛은 그 중에 한 5나 7 정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손맛을 어머니의 손맛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고무장갑을 끼고 만드는 음식에 무슨 손맛이 있겠느냐 이런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참 곤란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어머니의 손맛은 어머니가 맨손으로 그런 양념이나 음식을 만져서 어머니 손 씻은 맛이냐? 그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장갑은 안 된다. 이해는 하죠. 고무장갑 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는 거 이해는 하지만 이 손맛이라는 그 낱말을 그 뜻을 생각해 보면 이상한 데로 간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맛이라는 말은 다름 아닌 남다른 솜씨를 뜻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 음식 맛에 길들여지고 그것을 향수로 그렇게 간직하는 어머니의 손맛은 독특한 각자 자기 어머니의 그 솜씨,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김치공장 직원들이 만드는 것이 그런 솜씨까지 발휘가 되는가? 손맛이라고 했을 때 그럴 리가 없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양념의 비율도 김치연구소에서 다 정해서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데 양념을 개인에 따라서 양념을 누구는 많이 쓰고 누구는 적게 쓰는 것이 계속되면 안 되겠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주어진 매뉴얼에서 여분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각자 솜씨를 발휘해서 적절하게 양념을 바른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 절인 배추에 양념을 넣는다 하는 표현이 지금도 좀 애매하죠. 그것은 김치 담그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를 저마다 생각해낼 수 있을 겁니다. 김치 양념은 절인 배추를 통째로 넣고 양념을 넣고 섞는 것이 아니죠. 절인 배추의 잎을 한 장 한 장 펼쳐가면서 그 잎 위에 버무려 놓은 양념을 살짝 펴 바르는 겁니다. 펴 넣는 것이죠. 그것을 매 잎마다 다 하는 이것이 속을 채워 넣는다고 하는데 꼭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적확한 표현을 우리가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것은 배추의 사이사이에 속을 채운다. 배추 그 양념을 채운다. 배추 양념을 버무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사람이 해서 손맛을 살린다고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손맛이 아니라 이것은 자동화 공정이 아닌 수작업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는 이용구 공장장을 대단한 김치 장인으로 만드는 그런 기사를 내보내고 말았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용구 공장장은 매일같이 김치를 보고 매일같이 김치를 먹지만 그는 집에서도 1년에 2번씩은 김장을 한다. 우리는 김장을 대부분 1년에 1번 하죠.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계절에 관계없이 김치 재료를 구매할 수 있고
배추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김치를 담그는 가정에서도 수시로 담궈 먹고 김장김치는 점점 그 전체 포기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추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구 공장장은 1년에 2번씩이나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그렇죠. 그는 집에서도 1년에 2번씩은 김장을 한다. 그러면 그는이라는 것이 그의 집은 이런 것을 표현했는지 그 부분도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1년에 2번씩은 그러면 이 집은 1년에 한 5번 김장을 하는가? 2번은 이용구 공장장이 하는 것인가? 이렇게 풀이도 되죠. 또는 이 집에서는 김장을 남자가 하는구나. 이 남자가 김장을 하는구나. 1년에 2번씩 하는구나. 그런데 종갓집 김치 공장장인데 종갓집 김치 안 먹고 김장을 2번씩이나 하는구나. 그러면 종갓집 김치는 집에서 담그는 김치보다 못하다. 그런 것이겠죠.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종갓집 김치는 김장을 안 하고 쓸 수 있도록 대용량으로도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구 공장장은 왜 자기 공장 김치를 먹지 않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공장장이다 그랬는데 공장장이란 관리직이죠. 생산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면 생산 현장에 가서 직접 개입하는 것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보통 그 작은 기업의 사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종갓집 김치 공장은 큰 공장이고 대상은 큰 회사이고 그런데 공장장이 생산에까지 직접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기사는 그렇게 나와 있죠. 혹시 이용구 공장장은 셰프인가? 요리사였기 때문에 공장장으로 와서 일하게 되었는가? 그것도 그 답을 준다면 우리가 이 모든 기사를 납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의문만 생기는 겁니다.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용구 공장장은 맛있는 김치를 선물 받거나 식당에서 맛있는 김치를 먹어보게 되면 집에서 직접 양념을 만들어서 그 맛을 재현해 본다. 일종의 김치 실험이다. 이 이용구 공장장은 김치를 실험을 한다. 시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왜 만들까? 다음번 그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일까? 공장장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먹어보고 더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 보고 이게 더 맛있으면 다음에는 이 김치를 만들어서 팔아야지. 그런데 김치연구소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 내용에서 이용구 공장장은 김치공장 공장장입니다. 그리고 직접 1년에 2차례나 김장을 하는 그런 김치 고수인데 그 사람한테 간 크게 김치를 선물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것도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김치 실험을 한다고 했는데 공장장은 내려온 작업 지시서대로 차질 없이 그 김치를 만드는 일만 하면 되죠. 어떻게 더 정확하게 할 것인가? 위생을 제대로 유지하면서 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를 보면
김치 양념 비율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더 맛있더라. 그래서 직접 양념을 만들어서 맛을 보는 김치 실험을 한다. 이것은 김치 공장 공장장의 업무가 아닙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 이렇게 하면 김치연구소에서 좋아하는 것일까? 종갓집 김치연구소는 이용구 공장장의 입맛에 의존하고 있는 것일까? 모든 것들이 보면 볼수록 정리가 되지 않는 기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소설이니까. 모든 것이 소설이라는 것이 아니고 불명확한 정보를 모자라는 이해로 잘못된 서술을 하게 되면 그냥 소설이 돼 버립니다. 우리가 어리둥절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이용구 종갓집 김치 횡성공장 공장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중앙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종갓집 김치는 상당 부분 집김치와 같은 맛이 난다. 공장김치가 집김치하고 같은 맛이 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갓집 김치공장에서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유산균을 넣기 때문에 맛이 좋다. 그래서 종갓집 김치는 이게 김치라는 느낌이다 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선 공장김치와 가정에서 만든 김치를 구분하면 비교해보면 공장김치는 정확히는 김치가 아닙니다. 김치 맛을 내는 식품입니다. 가정에서 만드는 김치가 진짜 김치인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공장김치는 이용구 공장장이 말을 했듯이 김치균을 주입을 합니다. 김치 유산균이라고 하는 김치균을 주입을 해서 김치 맛을 내는 것이죠. 이용구 공장장은 종갓집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균을 넣기 때문에 맛이 좋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맛이 좋으라고 넣는 덤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생산 공정에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도 이런 김치균을 넣습니다. 공장 김치는 넣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집김치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공장김치가 우리 가정에서 담궈 먹는 김치 같은 맛을 내는 것은 공장김치의 꿈이다. 희망사항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용구 공장장이 이렇게 말을 했는지, 중앙일보 기자가 이렇게 썼는지, 이게 김치라는 느낌이다. 이게 김치라는 느낌이에요. 이 표현에 참 유감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표현이 널려 있습니다. 특히 광고에 많이 있죠.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야. 아, 이거지. 이거 꼭 사야 해. 이것이 요즘 광고 그리고 상술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가? 저 사람이 아, 이거야. 아, 이게 김치지. 이건 꼭 사야 해. 뭡니까? 거기에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정보를 가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고 저 사람이 살자는 대로 살 때
그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판단할 만한 자료,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나는 이게 좋아. 이거 사람 무시하는 것인가? 결국 나는 이게 좋으니까 나 따라 해. 어디서 감히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따라서 사죠. 저 사람이 입고 있으니까 나도 사서 입겠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도리가 없죠. 그리고 중앙일보에서는 이게 김치라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종갓집 김치, 이게 김치라고 했다고 이용구 공장장이 평가했다. 이상하죠?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반문이 이겁니다. 이용구 씨,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바로 이게 나와야 하는 것이죠. 종갓집 김치 공장장이 자기가 이게 김치라는 느낌이라고 종갓집 김치를 설명을 하면 세상 사람이 이용구 씨를 따라서 종갓집 김치를 먹을 것이다 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평가했다. 이것이야말로 김치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게 최고야. 자화자찬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과하다. 그렇게 보이죠. 요즘에 이 평가했다라는 우리말도 잘못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회사에 가서 평가했다. 이것은 비문입니다. 평가라는 것은 평가 결과가 뒤에 나와야 하겠죠. 평가를 했는가, 평가를 하지 않았는가를 알릴 때를 제외하면 어떻게 평가했는가가 나오지 않으면 불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평가했다고 하면은 앞에 높이 평가했다는 것을 생략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잘못된 용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는 부분 같은 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중앙일보에서 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 보았는데 신문 기사라는 것은 분명히 글이죠. 글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차가 있습니다. 사실 어젠가 그 외국인이 우리 한국어를 이야기할 때 한국말은 억양도 없고 그냥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하면 의사 전달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우리 한글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이 의사 전달이 된다고 하고 그 초보적인 뜻을 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한국어 교육은 잘못됐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그 기사는 대단히 많은 정보와 그런 우리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주죠. 우리가 직접 공장에 가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데 이 글에는 엄연히 수준차가 있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느끼는 사람만 느낄 수 있다는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글이 힘이 있으면 어떤가? 그것은 대단히 짧고 온화한 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수준이 높은 글은 산맥을 가릅니다. 그러한 힘이 있고 실제 하는 힘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현재 이 글이 온통 글로서 의사소통을 하는 세상인 것은 분명한데
앞에 잠시 이야기한 외국인처럼 그 정도로 하면서 한글을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 역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기사와 참고하려고 찾아본 조선일보 기사를 좀 비교해서 보게 되었죠. 두 기사는 취재글이라는 점에서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중앙일보 기사는 취재하는 대상, 주로 그 공장장이라고 해야 하겠죠.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갓집 횡성공장 공장장 이용구 씨를 아주 김치 천재, 비범한 사람 이렇게 만들고 말았죠. 그를 칭송하는 기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기자가 잘 모르는 면도 있지만 글 쓰는 이로서의 어떤 줏대, 책임감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도 보입니다. 이 김치공장 공장장은 기업 경영자가 아닙니다. 사업을 설계하는 사람도 아니죠. 김치를 연구해서 개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김치공장 공장장은 제3자로서 김치를 품평하는 품평가도 아닙니다. 객관적인 제3자가 될 수 없는 것이 그는 생산시설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내부인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중앙일보 기사는 대단히 잘못된 정보를 독자에게 주고 있다. 그렇게 됩니다. 참고로 본 조선일보 기사는 종갓집 김치 공장이라고 하는 그 생산시설의 사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고 기본은 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중앙일보 기사를 작성한 그 작성자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정리해보면 그는 아마도 김치를 담그는 일 자체를 모르면서 김치를 생산하는 이런 그 생산 시설의 업무, 생산 공정에 대한 것을 쓴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이고 또 공장장이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사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여기에 더해서 국어의 용법을 모르고 어휘를 다루는데 서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신문 기사는 상당히 많죠. 이번에 이것을 다뤄보았지만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중앙일보를 읽는 독자가 이 모든 잘못된 정보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실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정투성이의 정보를 담은 기사를 내면서 중앙일보는 돈을 벌죠. 광고비를 받습니다. 신문만 파는 것이 아니고 광고비를 받죠. 그리고 언론사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민주주의적인 모든 그런 그 역할을 나눠 받아서 수행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런데 그 함정에 우리 독자가 빠지게 되면 그 피해는 본인이 다 감당해야 합니다. 언론사가 책임져 주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이
무지하고 무능하거나 아니면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는 어떤 그것을 기화로 여러 가지 경쟁이라든지 이런 데 개입을 하고 정치에 개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왜곡된 정보를 내보내는 우리의 현실에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는 일을 면하려면 우리가 현명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내고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다시 받아들여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겁니다. 이번 뉴스에서 김치공장 사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그 중갓집 김치 공장에서 김치를 그 속을 채워 넣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사진이죠. 김치와 관련해서 얼마 전 우리는 그 중국의 김치남이라고 하는 벌거벗은 남성의 모습, 김치 만드는 배추를 싣는 것이었던가 그렇죠. 그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거야 중국 수준에 맞췄을 때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한국인이 한국의 수준에서 역시 이것도 용납할 수 없는 사진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우리의 그 생활 환경 여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감염병이죠. 그래서 이 시국에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시국에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누구나 문제를 발견을 할 겁니다. 이 사진에 보십시오. 왼쪽 앞에 아주 크게 나온 인물이 있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오른쪽에 제일 앞쪽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오른쪽에 그 바로 뒤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하고 있습니까? 전부 코를 내놓고 있죠.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마스크를 턱에 걸친 턱스크는 안 됩니다. 이런 그 경고 방송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입을 가리는 마스크가 아니고 코도 가려야 하는 것이죠. 코 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에서 내놓은 사진이 이런 겁니다. 떡하니 코를 내놓고 마스크를 대충 쓰고 김치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것이 코로나 그 팬데믹 이전의 사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만일 그렇다면 뉴스용 사진으로서 가치가 없겠죠. 2년 전 사진을 지금 와서 취재 기사에 실으면 안 될 겁니다. 뉴스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근래의 사진일 텐데 마스크를 쓰기는 썼으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대충 이렇게 걸치고 코는 내놓고 그렇게 김치를 만드는구나. 위생적이지 않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사진에서 왼쪽 제일 앞에 가장 크게 나온 인물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흰색 위생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한 명만 감색 목 바로 아래까지 올라오는 앞치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청정원이라는 마크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여기 생산직 사원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 사람과 왼쪽에서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사람도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그 화장을 전체 풀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인다. 사진상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섞여서 찍은 사진을 이번 이 중앙일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우리는 흔히 기사형 광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장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내놓은 기사의 사진을 전부 회사에서 직접 주었죠. 왜 이런 사진을 내놓았을까? 종갓집이 아니고 왜 청정원을 써서 그것을 입고 찍었을까? 첫째는 이런 식품을 생산하는 시설에서는 위생이 제일 중요하죠. 이 청정원 앞치마가 위생복이냐?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입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야기하듯이 3년차 이상의 베테랑으로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인가? 위생수칙을 이렇게 사람에 따라 들쑥날쑥하게 완화를 하고 옷도 마음대로 입고 그렇게 하는 것을 광고용으로 굳이 내보낸 것은 무엇인가? 청정원을 홍보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작업하는 그 절임 배추를 놓은 곳을 보면은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죠. 양념이 묻은 것을 다시 절임 배추 옆에 놓아두고 앞에도 양념이 흘러 있고 일단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때여서 회사에서 홍보 사진을 내보내면서도 이렇게 부주의하게 내보낸 것인가? 우리 한국이 전 분야에서 추락하고 삼류화된 것을 이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기사가 나오면 어느 제품 좋다고 기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그 주가가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기업이 경영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무엇인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국민이 먹는 식품은 안전해야 하겠죠. 위생적이어야 하고 위생 기준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마스크 제대로 착용을 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쇼를 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가는 소비자들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데 광고를 하는 쇼를 위해서 그렇게 너저분한 것도 감수를 한다. 그런 기업 마인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 보는 이 뉴스, 그것이 글로 작성이 되어 있죠. 그 기사는 글입니다. 글에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오판하고 잘못 믿고 바로 그 잘못된 정보 때문에 국민이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고 제대로 우리가 물리쳐야 할 것은 단칼에 물리치는 그런 힘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좋은 글을 가려 읽고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해내는, 절대 속지 않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을 때 더 좋은 것이 전면에 나오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 한국어를 그리고 한글을 제대로 쓰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